사랑은 교통사고와 같은 거야. 길 가다 교통사고처럼 아무랑이나 부딪힐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사고 나는데 유부남이, 할아버지가, 호라비가 무슨 상관이 돼. 나면 나는 거지. 성우야, 사랑은 또 온다. 사랑은 계절 같은 거야. 지나가면 다신 안 올 것처럼 보여도 겨울 가면 봄이 오고 이 계절이 지나면 넌 좀 더 성숙해지겠지. 그래도 가여운 내 딸. 거짓말이라는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오늘 책 함께 읽기 에세이집을 낸 노희경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를 함께 읽겠습니다. 노희경 작가는 분명한 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다 라며 자신의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심이 없어서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는 말씀을 철저히 믿는 그녀는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자신도 치유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95년 세리와 수지로 데뷔했습니다. 1996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거짓말로 매니아를 형성한 작가가 됐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바보 같은 사랑, 화려한 시절, 고독, 꽃보다 아름다워, 굿바이 솔로, 그들이 사는 세상과 같은 작품을 통해 가족과 사랑에 대한 따뜻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삶과 사람 그리고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먼저 가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아쉬움,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부분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와 바그다드 카페, 아픔의 기억은 많을수록 좋다. 부모도 자식의 한이 되더라.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고요. 이 책에서는 시 2편을 소개했는데요. 딱딱한 생활 속 시는 꼭 읽고 싶어서 2가지 다 소개할까 합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인데요. 가슴 먹먹해지는 시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장진성.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오늘 이 시 하나 때문에 잠도 들지 못하고 드라마도 쓰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먹은 밥이 알알이 얹히면서 가슴만 먹먹해 하루가 갑니다. 북한의 가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먹먹한 가슴을 감상이라 꾸짖고 글이나 쓰자 나는 작가다 하고 컴퓨터 앞에 앉는데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씬 하나 온전히 쓰지 못합니다. 참 슬픈 시를 이 에세이집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한 것에, 가난한 것에, 작은 것에 잠 못 드는 작가가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엮으며라는 글 중에 나이가 들어가며 좋은 게 있다. 험한 말로는 뻔뻔스러움이요. 조금 포장을 하면 어떤 성과도 과오도 시간이 가면 다 별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뺀 노희경 작가라서 그 또한 좋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한이 되더라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는 그녀가 내 한이 되리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시절 분명 나는 그녀의 한이었을 것이다. 내 어머니는 순하디 순한 분이셨다. 그 순함이 정도를 지나쳐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그녀를 봤다면 조금 모자란다 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젊어서 자식들 잡기를 쥐잡듯 하여 제 성질을 못 이기더니 50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희한하게도 갑작스레 흰머리가 들고 주름이 지는 상 늙은이가 되더니만 싫고 좋고도 없는 마냥 무골인이 되었다. 그런 그녀의 변화를 두고 자식들은 저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론은 극악한 삶의 고통이 그녀를 지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 맺었다. 50에 그렇게 기운이 쇠하기 시작한 그녀는 이후 누가 막말을 해도 성을 안 내고 누가 옆에서 까무러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니 50 중반에 덜컥 암이 걸렸다. 그리곤 별로 내색도 않더니 1년 반의 짧은 투병 기간에도 자식들이 헉헉대자 3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날 좋은 날 가볍게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도 임종 때의 그녀를 기억한다. 그녀는 편하게 웃지도 고통스럽게 보채지도 않고 아주 건조하게 돌아가셨다. 그녀가 저 세상으로 간 지 이제 5년. 우리의 이별은 아름답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모든 의식이 어서 끝나고 잠이나 실컷 잤으면 그 생각뿐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죽은 자를 사랑하지 마라. 죽은 자 맘 아파 이승 문턱 못 넘을라. 내가 매일 어머니를 부여잡고 놓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한 스님이 내게 이런 식으로 충고하셨다. 그 충고에 나는 옳았구나 싶었다. 그래, 가지 마라. 어머니 저승에 가지 마라. 넋이라도 이승에 남아 나랑 먹고 놀자. 누구는 내 말이 안 된다 할 것이다. 제 어미 죽는 날 그리 잠만 밝혔다며 사랑한다는 건 뭐고 저승까지 가지 말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렇다. 이건 분명 말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그랬다. 나는 술도 안 마시면서 곧잘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버릇은 더욱 중증이 되었다. 내 지기들은 모두 10대번씩 들은 말을 나는 지금도 또 하려 한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열흘 남짓 전의 일이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날 나는 일찍 퇴근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의 수양딸이 된 고아 친구 향이와 성남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옥진 여사 공연을 보러 갔었다. 어머니 생전에 처음 하는 공연 구경이었고 내 생전에 어머니와 같이 본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이었다. 우리는 그 공연을 참 즐겁게 봤다. 분수에 안 맞게 택시를 타고 분수에 안 맞게 공연 도중 걷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10,000원씩이나 내면서 분수에 안 맞게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그때가 기억난다. 나는 그냥 웃는데 내 어머니 구경하는 모습이 과간이었다.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들 웃는 대목에서 괜스레 눈이 붉어지며 박수를 치는데 그 소리가 정말 우렁찼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참 효녀짓을 했구나 싶었다. 우리는 공연 구경을 다 하고 5,000원이나 하는 공옥집 목각을 사고 일식집으로 갔다. 부모님을 대접하는 첫 차례였다. 참 일식집에 가기 전 내 호의가 과했는지 아버지는 한사코 집에서 밥 먹지 돈 주고 밥을 왜 사 먹느냐 했고
어머니는 우리 막내딸이 뭘 사줄까 보자며 선택하자 했다. 속 없는 어머니. 사실 그 즈음 내 주머니는 허당이었다. 그러나 한 번 한 말을 도로 담아 넣을 수는 없는 일. 나는 일식집 문을 너무도 당당하게 열어젖혔다. 그리고 주문을 했는데 알탕에 생선초밥, 그게 전부였다. 음식이 나오고 빈약한 상차림에 스스로가 멋쩍어 나는 서둘러 먹자 하고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한참을 아버지와 나 그리고 향이가 수저질을 하는데도 어머니는 도통 가만히만 계셨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 싶었다. 다른 걸 시켜드릴까 싶었다. 상차림이 민망해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나는 그리만 생각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그 눈을 봤는데 눈물이 그렁해 울고 계셨다. 눈물이 날 만큼 좋으셨던 것이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랑 받아나 받겠니? 내 어머니는 그렇게 싸구려 효도에도 감동하는 그런 분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두고 못 잊는다. 내 얼마나 그녀 알기를 소홀히 했던가. 참 묘하다. 살아서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더니 그 이상은 아니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녀 없이 세상이 사라지니 참 묘하다.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픽션이다. 내 아버지는 의사도 아니요. 난 연수처럼 고분고분한 딸도 아니었다. 그러나 난 이 글을 쓰며 참 많이 울었다. 드라마 속의 김인희, 그녀는 내 어머니의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며 내가 그녀의 못난 한이었듯 그녀 역시 이제와 내겐 다 못한 사랑의 한이 된다는 걸 알았다. 나는 바란다. 내세에 다시 그녀를 만난다면, 다시 그녀의 막내딸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걸,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걸 그녀는 알았을까? 초상을 치르면서는 잠만 잤어도 지금까지 숱한 날들을 그녀로 인해 울음은다는 걸 그녀는 알까? 제발 몰라라. 제발 몰라라.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1993년 겨울 나는 본가를 나와 불광동 허름한 다세대 주택가의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마리지와 원룸이지 주방과 거실, 화장실이 10평 남짓한 공간에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집에 돈 주고 산 거라고는 대학 선배가 선심 쓰듯 10만 원에 넘겨준 부피 큰 워드 프로세서가 전부였다.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한 5칸짜리 서랍장과 자개장식장, 스테인리스 옷걸이 등은 모두 길가에 버려진 이삿짐 속에서 동생과 내가 건진 것들이었다. 방 안에 누인 살림살이보다 더 공상스러운 건 내 처지였다. 출판사를 그만두고 홧김에 떠난 여행에서 퇴직금은 바닥이 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방송작가원의 작가 수업을 받기 위해선 단돈 60만 원도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다. 결단이 필요했다. 다시 직장을 구해 나가든지 하루라도 빨리 데뷔를 해 원고료를 타든지. 사는 게 하루하루 절체절명의 순간 같았던 그 시절 나는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만났다. 그때 내 일주일 용돈은 2만 원이었다. 그 2만 원을 알차게 쓰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조악한 가계부를 써야 했다. 외출지는 작가 연수원이 있는 여의도로 한정 짓고 버스값과 커피값만을 쓰기 위해 저녁이면 불이 나게 집으로 향했다. 남아도는 게 시간뿐인지라 책 보는 게 일인데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돈 쏟아붓는 소리 같았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책 대여점에서 한물간 책들을 헐값에 사보는 것이었다. 헌책이라도 근간의 것들이 많아 책값의 절반은 물어야 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외출과 헌책 2-3권을 사고 손에 남겨진 돈은 고작해야 2,000원에서 4,000원. 영화관 관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비디오만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비디오 테이프를 고를 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자칫 비디오 테이프 선택을 잘못하면 일주일의 여가 생활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버릇이 남들의 입을 통하든 책자를 통하든 몇 번씩 좋다고 검증된 비디오 테이프만을 선별해 보는 것이었다. 바그다드 카페 역시 그렇게 선별된 비디오 테이프였다. 영화의 처음은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웠다. 주인공 백인 여자는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만큼 크고 둔했으며 다른 주인공으로 보이는 흑인 여자는 눈이 무섭게 번들거리는 데다 신경질적이었다. 영화는 야스민이 커피 없는 바그다드 카페로 오고 나서도 한참을 스토리 없이 흘러갔다. 야스민은 몇 번이고 문츠크테트너 부인이라는 어려운 제 이름을 카페 주인 브렌다에게 알리려 했고 브렌다는 손님인 그녀에게 이유 없이 불친절했다. 브렌다의 남편 살은 사소한 말다툼을 빌미잡아 집을 나갔고 브렌다의 아들과 딸은 속 터지게 제 어미 말을 듣지 않았다. 카우보이 차림의 쿡스는 일 없이 실실 웃어 괜히 보는 이의 비위를 긁었고 문신을 새기는 여자는 누구에게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채 말없이 서성이기만 했다. 게다가 커피도 못 끓이는 바텐더는 왜 거기 있는 건지. 그런데 그 와중에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다. 야스민이 1호 방으로 와서 하던 그 행동. 그녀는 단순히 하루 기거할 여인 속에서 제 집처럼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식을 했다. 먼지가 폴폴 나는 마룻바닥을 무릎까지 꿇고 정성스레 걸레질하던 그녀가 난 왜 그렇게 뭉클했을까. 이후 장기 투숙자로 바뀐 야스민의 별난 행동은 계속된다. 카페의 간판을 닫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주방을 치우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 울기만 하던 브렌다의 손자를 어르고 쿵쾅거리며 화음이 안 맞는 건반을 쉼없이 두드리던 브렌다의 아들의 음악을 감상해주는. 브렌다는 그런 야스민의 행동이 부담스러웠다. 누구에게도 호의를 받아보지 못한 브렌다의 눈에 야스민의 친절은 일상을 뒤흔드는 위협이었다. 어느 날 브렌다는 야스민에게 거두절미하고 떠나라 소리친다. 그때 브렌다의 그 고함 뒤에 야스민이 한 대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브렌다, 당신이 뭔데 내 아이들과 어울리고 내 집을 청소해? 야스민 머뭇거리면서 나는 그냥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야스민은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코카인을 흡입하고 운전 도중에도 술병을 불어대던 삶을 장난같이 사는 자신의 남편에겐 매몰찬 눈빛과 뺨세례를 날렸으면서도 도망간 남편을 둔 반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거친 트럭 운전사들에 의해 생계를 꾸려가는 삶을 전쟁같이 사는 브렌다에겐 그녀는 한없이 너그럽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즐겁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이 즐거운 모습을 보기 위해 마술을 익히고 쇼를 하고 모델이 된 야스민. 남을 웃기려다 끝내 자신마저 즐거워져 버린 야스민. 나는 그녀가 너무 예뻐서 그만 울어버렸다. 방영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길 수십 수백 날. 내 작품 때문에 지금까진 아무도 행복하지 않지만 나는 야스민 같은 노력을 멈추진 않겠다. 야스민이 떠나고 그 잘 날던 부메랑도 추락하고 사람들 모두 다시 사는 게 시들해졌다. 과한 바람일까? 내 드라마가 없는 날 바그다드 카페의 사람들이 야스민을 기다리듯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게 할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기다린다는 건 살아가는 동력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아픔의 기억은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나는 경남 함양 산골에서 가난한 집안의 칠형제 중 6번째로 태어났다. 내 출생은 그다지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뱃으니 나을 뿐. 기대도 기쁨도 없는 출생이었다. 있는 자식도 하루 세끼 밥 먹이기가 버거운데
또다시 자식이라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오셨을 것이다. 암죽 서말이라고 젖먹이가 돈이 더 드는 법 아닌가. 하여 나는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인 채 윗목에 올려졌다. 군불 닿지 않는 윗목에서 사나흘 있으면 제 스스로 목숨줄이 떨어져 나가 집안의 고단을 덜어줄 거다. 할머니는 우는 어머니를 밀치고 나를 윗목에 놓고는 두고든 얘를 건사하면 혼쭐이 날 거다 하셨다 한다. 나는 한겨울 싸늘한 윗목에서 그렇게 보름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살아남았다. 기적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큰언니가 할머니가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간 시간 생쌀을 씹어 내 입에 넣어주었던 것이다. 내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후 집안이 위태로울 때마다 짐처럼 여겨졌다.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4살 무렵엔 효창동 주택가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돌아서신 적도 있었다. 물론 착하고 여린 어머니는 몇 걸음 못 가 나를 다시 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때 집으로 돌아와 내 등짝을 후려치며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 귓가에 쟁쟁하다. 애미가 널 버리고 가는데 어째 울지도 않느냐. 이후 나는 마치 나를 버리려 했던 가족들에게 복수라도 하듯 정말 지겨울 일이 많지 그들의 속을 썩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배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못 먹는 술을 먹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툭하면 사고를 쳐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다니고 대학은 재수를 하고 셀 수도 없이 집을 나가 떠돌고 내가 기억하는 잘못만 이러한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들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연고로 나는 사흘들이 천하의 쓸데없는 계집애란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조차도 나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보았다. 오죽했으면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네가 사람이 됐구나 하며 울었겠는가. 그 시절은 이제와 내게 좋은 글감들을 제공한다. 나는 한때 내 성장 과정에 회의를 품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만약 가난을 몰랐다면 인생의 고단을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만약 범생이었다면 낙오자들의 울분을 어찌 말할 수 있었겠으며 실패 뒤에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작가에겐 아픈 기억이 많을수록 좋단 생각이다. 아니,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은 필요하다. 내가 아파야 남의 아픔을 알 수 있고 패배해야 패배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는 내게도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밥벌이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렸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그대들의 방황은 정녕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그 시기 안에서 부디 방황을 멈추라. 아픈 기억이 아무리 삶의 자양분이 된다 해도 부모에 대한 불효만은 할 게 아니다. 대학 때 가출한 나를 찾아 학교 정문 앞에서 허름한 일상복으로 서 있던 어머니가 언제나 눈에 밟힌다. 그때도 이후에도 왜 난 그분께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바라건대 그대들은 부디 이런 기억 갖지 마라. 작가의 바람처럼 접촉을 할 수 없다는 아쉬움만을 둔 채로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될 텐데요. 저도 노력을 하고 싶어집니다. 마지막,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입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싶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사로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장과 같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자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속지 않은 기분으로 이번 겨울도 난 감옥 같은 방에 갇혀 반성문 같은 글이나 쓰련다. 내가 지금 온전히 사랑하고 있나를 생각하게 하는 글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시 한 편이 남았습니다.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지우의 뼈아픈 후회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가 있다.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완전히 망가지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가는 것. 그 징표 없이는 진실로 사랑했다 말할 수 없는 건지 나에게 왔던 모든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참 좋은 시였는데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생각이 난다. 마지막은 이렇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내 자존심을 지킨답시고 나는 그녀를 버렸는데 그럼 지켜진 내 자존심은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황지우의 뼈아픈 후회였습니다. 슬프지 않을 수 있는 오늘을 살기 위해 오늘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오늘을 지내시길 바라면서 책 함께 읽기 지금까지 한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